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밝았습니다. 경제 주권을 상실하고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된 바로 그날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의 경제 신화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고 기업들은 줄도 서냈으며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사형 선고 앞에서 세계는 우리를 향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오만한 나라라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미셸 캉드시 IMF 총재가 입국하던 모습은 마치 점령군 사령관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가혹하리 많지 엄격한 구조조정과 고금리 정책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제금융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뼈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기에 없는 변수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 앞에서 미친 듯이 응집하는 한국인의 DNA였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든 사건. 350만 명이 참여한 금모으기 운동의 서막은 그렇게 비극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가치의 금이 어떻게 장롱 속에서 쏟아져 나왔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2024년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냉철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우리를 비웃었던 국가들과 현재의 경제 위상을 비교하며 이 기적 같은 회복력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닌 시스템과 국민성의 결합이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것은 빚을 갚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존심을 되찾은 역사입니다. 시계를 1997년 초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처자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빚더미 위에 성을 쌓고 있었고 은행들은 담보도 확실하지 않은 대출을 남발했습니다. 한보철강의 부도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재계서열 14위였던 거대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설마 했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는 불과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아자동차마저 휘청거리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금고에는 당장 갚아야 할 빚을 상환할 달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오판이자 기만이었습니다.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여 800원대였던 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이 영원을 위협했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식탁까지 경제 위기의 한파가 몰아닥친 것입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은 선택이 아닌 강요된 필수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대표단은 굴욕적인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금리 인상, 긴축 재정, 그리고 노동 유연화. 이 세 가지 조건은 한국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금리가 30%에 육박하면서 빚을 내서 사업하던 중소기업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멀쩡하던 흑자 기업도 자금 융통이 막혀 부도가 나는 흑자 도산이 속출했습니다. 거리는 셔터를 내린 가게들과 임대문의 종이로 도배되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대량 해고 사태였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박살났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아침에 양복을 입고 출근한 아버지들이 갈 곳이 없어 공원 벤치나 산을 배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자살 소식이 들려왔고 가족 해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과 다름없었던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서방 언론들의 시선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코노미스트 등 유력지들은 아시아적 가치와 정실 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고속 성장이 정부 주도의 불투명한 금융 시스템 덕분이었다며 이번 위기는 예견된 참사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서구 자본은 마치 자신들의 시스템이 승리한 양호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철저히 무능력하고 부패한 국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국민적 연대감과 위기 극복의 DNA는 경제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었습니다. 국난이 닥치면 뭉친다는 역사적 경험,
의병활동부터 국채보상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피 속에는 나라가 망하면 나도 없다는 공동체 의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IMF 위기는 이 잠재된 본능을 깨우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1998년 1월 KBS를 통해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 캠페인은 처음에는 상징적인 행사로 기획되었습니다. 정부나 대기업이 주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언론이 불을 지폈고 이에 국민들이 화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롱 속에 금을 꺼내 나라 빚을 갚자. 이 단순하고도 무모해 보이는 슬로건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개인의 자산을 헐값에 내놓는 비합리적인 행동이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논리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은행과 접수처에는 금을 내놓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 줄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었습니다. 코 흘리게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주부, 평생 모은 금반지를 들고 온 할머니, 결혼 예물을 들고 온 신혼부부까지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금부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금리를 뽑아 기부하려 했고 어떤 신혼부부는 결혼식 예물 시계를 풀어서 내놓았습니다. 돌잔치 때 받은 아이의 금반지는 가장 흔한 기부 물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추억, 미래를 위한 저축, 그리고 개인의 안정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것을 국가를 위해 내놓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담보로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침몰시키지 않겠다는 결의였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스포츠 스타들도, 심지어 해외 동포들도 이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US 오픈 우승과 박찬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활약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듯 금 모으기 운동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기업들도 나섰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 등 대기업 임직원들도 급여를 반납하거나 소장하고 있던 금을 기탁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업의 강요가 있었다는 비판도 일부 존재하지만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그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약 350만 명, 당시 전체 인구의 10%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한 가구당 한 명꼴로 참여한 셈입니다. 그렇게 모인 금의 양은 약 227톤, 당시 시세로 22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한국의 상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BBC와 CNN 등 외신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금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애국심이 경제를 살리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며 연일 타전했습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개인이 희생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한국식 자본주의, 즉 공동체적 가치가 결합된 독특한 경제 모델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금 모으기 운동만으로 모든 빚을 갚은 것은 아닙니다. 22억 달러는 전체 부채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가져온 진짜 효과는 신뢰의 회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국민들의 단결력을 보며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떠나갔던 달러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환율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경제적 가치보다 심리적, 외교적 가치가 훨씬 더 컸던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도 병행되었습니다. 대우그룹의 해체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세계 경영을 외치던 재계 2위 그룹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보며 한국 사회는 대마불사, 즉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금융권의 통폐합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은행들이 간판을 내리거나 합병되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묵묵히 견뎌낸 것은 결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금을 내놓은 것도, 일자리를 잃은 고통을 감내한 것도 모두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의 이면에는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당시 모인 금이 헐값에 해외로 반출되었다는 비판, 일부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어두운 부분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재련 비용이나 유통 과정에서의 손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한계가 350만 명이 보여준 숭고한 정신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수한 열정만큼은 역사의 길이 남을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IMF 체제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졸업했습니다. 2001년 8월, 한국은 IMF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며 관리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긴 조기 졸업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초고속 회복이었습니다. 캉드시 총재조차 한국의 회복력에 경의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IT 산업을 육성하고 벤처붐을 일으키며 산업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강국 코리아는 IMF라는 시련이 낳은 옥동자일지도 모릅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은 1997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일본을 앞지른 지 오래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를 조롱했던 서구 언론들은 이제 한국의 혁신과 문화를 분석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화려한 성장의 밑거름에는 1997년 겨울 장롱문을 열었던 어머니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재현되기 힘든 모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민족주의적 성향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나 남미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부유층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바빴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국인은 국가를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나의 확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소셜 캐피털입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 경제도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는 제2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말입니다. IMF 위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집단적 효능감을 선물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1997년의 금모으기 운동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집 어딘가에도 그때의 기억이 담긴 사진 한 장 혹은 이야기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 시절을 견뎌낸 부모님께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함께 건너온 우리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비웃음을 샀지만 결국 그 비웃음을 존경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IMF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시의 헌신적인 노력이 잊히지 않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한국의 놀라운 역사와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금모으기 운동이 현재의 ESG 경영에 주는 시사점입니다. 당시 국민들의 행동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책임의 가장 거대한 표출이었습니다. 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시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이 거대한 거버넌스는 오늘날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소통과 연대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난 시민의식,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자격일 것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투명성이었습니다. 언론은 매일 모금 현황을 중계했고 전문가들은 금이 어떻게 수출되고 달러로 환전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정보가 통제되거나 불투명했다면 아무리 애국심에 호소했더라도 그토록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위기관리에서도 소통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금모으기 운동의 주축은 주부들이었습니다. 가정 경제의 실권을 쥐고 있던 그녀들은 남편의 실직 위기와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폐물을 꺼낸 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는 모성애의 사회적 확장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여성들이 위기 극복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선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해외 반응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이 금을 모으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채무국이 아닌 잠재력 있는 파트너로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월가 월스트리트의 냉정한 투자자들조차 한국인의 정신력에 베팅을 걸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평생 직장의 신화가 깨지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고 비정규직이 양산되었습니다.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지만 그 나라가 개인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이후 한국 사회에 팽배해진 물질만능주의와 치열한 경쟁 사회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모두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의 경험은 한국인들에게 학습 효과를 남겼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IMF 시절의 혹독한 예방주사 덕분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부채 비율을 낮췄고 외환 보유고는 충분히 쌓아두었습니다. 국민들 역시 위기 상황에서 동요하기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은 컸지만 그만큼 한국 경제의 체질은 단단해졌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금모으기 운동이 북한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처음에는 이를 남조선 경제의 파탄이라고 선전했지만 나중에는 남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단결력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보여준 저력은 북한 지도부에게도 위협적인 요소였을 것입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구하는 모습은 강제 동원에 익숙한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이제 30대, 40대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금반지를 내놓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IMF 키즈라고도 불립니다. 경제적 풍요와 위기를 동시에 경험한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경제관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촛불 집회와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날의 경험은 세대를 넘어 유전되고 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한국의 기부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까지 기부는 재벌이나 독지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소액 다수의 기부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ARS 모금이나 재난 구호 성금, 모금 때마다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폭발적인 참여는 바로 1997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십시일반, 10숟가락이 모이면 밥 한 공기가 된다는 전통적인 지혜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을 조금 달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금모으기 운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IMF 자금 지원과 구조 조정으로 위기는 극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 속도는 훨씬 더디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패배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경제적 수치 이상의 정신적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성취감은 이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와 같은 국가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당시 금을 기탁하는 방식에는 헌납과 위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아예 헌납을 선택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내 돈을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물론 나중에 금값이 오르면서 위탁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금값도 폭락할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기에 그들의 행동은 순수한 애국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코리아라는 브랜드의 신뢰, 단결, 역동성이라는 이미지를 덧입혔습니다. 당시 한국에 진출해 있던 외국 기업의 CEO들은 본사에 보고서를 보내며 한국인은 무서운 민족이다. 이들은 반드시 일어선다. 지금이 투자할 적기다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위기가 오히려 한국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증명하는 쇼케이스가 된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더십의 부재와 팔로워십의 위대함을 동시에 봅니다. 당시 정치권과 재계 리더들은 무능했지만 국민이라는 팔로워들은 위대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영웅에 의해 쓰인다고 하지만 1997년 한국의 역사는 이름 없는 다수에 의해 쓰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가진 독특한 힘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져도 사람이 버티면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한국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관제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었다는 비판입니다. 국가의 실패를 개인의 희생으로 덮으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분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터인 국가를 고쳐쓰기로 결심한 주체적인 시민들이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금모으기 운동 당시 수집된 금의 순도 분석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24K 순금이 대부분이었지만 18K, 14K 등 생활장신구도 상당했습니다. 심지어 금도금 제품을 모르고 가져왔다가 부끄러워하며 돌아간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자들의 골드바가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 금부치가 줄을 이뤘다는 것. 이것이 이 운동을 성스러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경제 교과서이자 윤리 수업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가치를 책이 아닌 현실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사리 손으로 돼지 저금통을 털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사회의 중추가 되어 ESG 경영이나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의 경험은 그들의 가치관 형성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IMF 졸업 이후 한국 경제는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폐쇄적이었던 시장이 개방되었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도입되었습니다.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었고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탄생은 IMF라는 용광로를 거치며 단련된 결과입니다. 또한 벤처 생태계의 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자 정부는 IT와 벤처 창업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IT 거대 기업들이 이 시기에 싹을 틔웠습니다. 실직한 우수 인력들이 테헤란로로 몰려들었고 위기는 혁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IMF가 없었다면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훨씬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파괴는 창조의 어머니였습니다. 문화산업의 폭발적 성장, 즉 한류의 시작도 이 시기와 맞물립니다. 내수시장이 위축되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눈을 해외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H.O.T가 중국에서 콘서트를 열고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해외 진출이 오늘날 K 콘텐츠 제국의 기원인 셈입니다. 절박함이 만든 글로벌 전략, 그것이 한류에 숨겨진 탄생 비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IMF의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공무원 시험 열풍, 의대 쏠림 현상 등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방어 기제입니다. 언제든 다시 망할 수 있다는 공포가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의 성공, 신화 뒤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위축된 심리 또한 치유해야 할 과제입니다. 진정한 극복은 경제적 수치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한국은 강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핵심 키를 쥐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세계 9위 수준으로 넉넉하며 대외 건전성도 양호합니다. 제2의 IMF가 올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자만은 금물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공급망 위기 등 외부 환경은 여전히 거칩니다. 1997년의 교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을 박제된 신화가 아닌 살아있는 정신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 팬데믹, 사회적 갈등과 같은 현대의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연대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금을 모으는 대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세계는 지금 다극화와 파편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각자 도생이 국제 질서의 새로운 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파고 속에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첨단 기술, 군사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무기는 위기 시 발휘되는 국민들의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나라나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고유한 전략 자산입니다. 우리가 오늘 1997년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들에게 역사는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혹은 감동적인 드라마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명할 것입니다. 한국인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을요. 잠시 흥미로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97년 당시 한국을 비판했던 일본 경제는 지금 어떤가요?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 속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여전히 저력이 있는 나라지만 역동성 면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것이 세계의 평가입니다. 1997년에 굴욕을 딛고 일어선 한국과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했던 일본, 두 나라의 엇갈린 운명은 혁신과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또한 당시 IMF의 처방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여전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IMF가 한국에 너무 가혹한 긴축을 요구해 불필요한 기업들까지 도산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이후 IMF는 자신들의 실수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IMF의 모범생이었지만 동시에 IMF의 실패를 증명하는 반면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뼈아픈 수업료를 내고 국제금융의 냉혹한 현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잘 사는 것을 넘어 품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보여준 시민의식,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품격 아닐까요? 경제 규모만 커진 졸부가 아니라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길. 그 길의 이정표는 이미 1997년에 세워졌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K-스피릿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속 성장과 위기 극복 모델을 연구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 특히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사회적 연대 경험은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훌륭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며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상기해봅니다. 한국인은 왜 장롱 속에 금을 꺼냈을까? 그 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도 감성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목격자이자 수혜자이자 계승자입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윗세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젖은 금반지가 만들어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더 멋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과 능력이 충분합니다. 금은 불 속에서 단련될수록 더 순수해지고 빛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IMF라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1997년의 겨울은 추웠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혹은 그 시절을 견디는 주변 어른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금반지보다 더 값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지만 기억됨으로써 완성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한국의 숨겨진 역사와 경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한강의 기적의 또 다른 주역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지하 0m 막장에서 그리고 낯선 병원에서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어떻게 한국 경제의 종잣돈이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대서사실을 기대해 주십시오.
잊혀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되살려내겠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 IMF 위기와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금빛처럼 찬란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 감사합니다. 배경음악이 고조되다가 잔잔하게 마무리됩니다. 화면에는 제작진 목록과 함께 추천 영상 썸네일이 뜹니다. 내레이션 없음.